오늘 그 방송을 제가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선거 마케팅이라는 이제 제목을 붙였었어요. 그랬다가 이 정치에 있어서도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가 얘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특히 선거에서의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이제 붙였다가 오늘 마지막 이제 오면서는 제가 제목을 선거 마케팅 알아야 바꾼다가 아니라 알아야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왔는데, 예종석이 말하는 선거 마케팅 알아야 이긴다, 이 얘기를 갖고 오늘 이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마케팅이라는 거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마케팅 하는 분들하고 많이 일을 했죠. 보면 마케팅은 전부 케이스 스터디의 학문 같아. 많이 활용을 하지만 뭐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시장이 움직이고 하는 것들에 대한 늘 책을 보면 다 사례예요. 그게 그래야 피부에 와닿으니까요. 그거밖에 없는 건가? 그래서 좀 그렇게 그렇진 생각을 했어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뭐 예측해서 보는 게 아니라 꼭 사례를 누가 성공하면 그 책들이 그냥 수십 권이 뭐 스타벅스니 코카콜라니 여러분들 마케팅 책 보면 그게 바이블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봐서 저는 마케팅 책을 뭐 보기는 유명한 건 다 봤는데, 제가 보면서 항상 왜 이 사람들은 새로운 걸 얘기를 못하고 꼭 남의 성공만 갖고 얘기를 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죠. 그 이제 뭐냐, 그 교육 자료로 쓰자면, 그런 아웃풋이 있고 그래야 설명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건데, 마케팅의 본질은 그건 아닙니다. 근데 선거는 바로 마케팅입니다. 그렇죠. 예. 뭐 그 두 개가 동의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냐하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마케팅도 결국은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그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해서 그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줌으로 해서 선택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선거도 똑같죠. 그 후보자가 결국 유권자의 필요와 욕구에 맞춰서 그걸 원하는 걸 충족시켜 줄 때 선택되어지니까요. 그래서 뭐 선거는 바로 마케팅이고, 또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일렉션 마케팅 또는 폴리티컬 마케팅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바로 직결되고 이그샘플만 선거 상황으로 바꿔 넣으면 바로 그게 그 마케팅 전략이 선거 전략이 되니까요. 그 마케팅이라는 게 마켓이라는 단어에 ing가 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항상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게. ing가 붙는 학문 분야가 딱 두 개인데요. 어카운팅하고 마케팅인데. 그런가? 예. 그래서 이건 제가 학생들에게도 이건 그래서 항상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또 영어로 된 학문 이름을 그냥 쓰는 게 마케팅밖에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마케팅 학회 심부름을 하면서 그 용어 번역하는 책임을 맡은 일이 있는데요. 마케팅을 한국말로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 논쟁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못 바꿨습니다. 제가 그때 기여한 바 하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글로 마케팅이라고 쓰는 걸 제가 아자를 뗐는데, 그때 그 원로 교수님들한테 질책을 받은 건 말도 못합니다. 네가 뭔데 아자를 떼냐. 맞아. 옛날에 마케팅했다 언젠가 아가 빠졌어요. 네. 그 제 지도 교수였던 한스토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미국 마케팅 학계에 지금도 한스토렐리 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중국의 마케팅을 처음 가르쳤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걸 시장학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시장학. 네. 근데 그게 저는 적절한 번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ing가 있어야 돼. 훨씬 더 포괄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케팅은 글로벌하고 뭐 이름조차도 영어 이름을 그냥 우리나라에서 쓰니까, 그리고 ing가 붙어 있어서 항상 현재 진행형이고 역동적이다 하는 거죠. 저는 사실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렇게 ing가 붙은 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시장은 움직여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데 그 학문의 본질은 시장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선거랑 똑같다는 게, 시장을 움직인다는 것은 사람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시장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렇죠. 네. 뭐 대표적인 게 스티브 잡스죠. 이 소비자들이 생각지도 못하던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게 마케팅이 조금 뭐 제품을 개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물건을 내놔서 손님들을 줄 세워놓고 아니, 우리나라가 핸드폰 최대 생산국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핸드폰 메이커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기억하시겠지만 번호만 바꿔도 전화를 공짜로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이폰은
그런 시절에 이 땅에 와가지고 예약 판매를 하고 물건도 안 왔는데 이 성금부터 받고 판매를 하는 그런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게 그게 바로 마케팅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브랜드를 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깊이 관여가 돼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히트 상품은 만드는 사람이 잘해서 물론 됐겠지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상품이 나왔을 때 그것이 히트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학자들 중에는 마케팅은 만든 걸 파는 게 아니라 팔릴 것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케팅에서 이 시장이 움직이는 건 시장을 그 우리가 유도한 대로 이제 그 제품을 내면서 시장을 움직이는 이 마케팅이라는 학문하고 이제 선거하고 관련이 된다면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이제 마케팅 교수님을 우리 본부장으로 모셔왔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지, 선거랑.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이것을 팔려고 하는 그 대상과 우리가 표를 얻으려고 하는 대상이 정확히 똑같습니다. 제가 그렇죠? 소비자 행동 시간에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소비자는 이꼴 투 인간이고 그렇죠. 그 인간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투표자, 유권자이기도 아주 하다. 부분이에요, 마케팅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 선거에도 마케팅이 있는가 너무 당연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최근 그 트럼프 캠페인 같은 것들을 한번 잘 알고 계시죠?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트럼프 캠페인은 뭐 트럼프가 좋은 대통령인가 나쁜 대통령인가 하는 것은 여기서 논외로 치고 트럼프의 승리는 마케팅의 승리입니다. 거기엔 마케팅의 ABC가 다 녹아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리라고 예측한 언론기관이 LA타임스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트럼프가 된다고 안 했죠. 그런데 아무도 안 된다고 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죠. 여기에는 아주 절묘한 마케팅이 있습니다. 마케팅의 이제 기본 아주 전략 중에 하나가 시장 세분화 전략입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걸 바꾸면 유권자 세분화 전략이 되는 거죠. 그 트럼프의 승리를 보면 그 아주 그 세분화된 자기가 공략해야 될 후보 그 유권자군이 누구라는 걸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를 했는데 그게 이제 요즘 그런 분석들이 나옵니다만 그 러스트 벨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트럼프의 전략은 증오 마케팅 또는 갈등 마케팅입니다. 뭐냐 하면 미국 사람들 중에 내가 진짜 미국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백인 노동자 계급입니다. 이 백인 노동자 계급이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왜냐하면 경기가 좋지 않고. 그 러스트 벨트라는 게 미국의 중서부, 또 뭐 미국 북부 이쪽인데, 그러니까 러스트라는 게 공장들이 다 스탑해서 녹이 슬어서 다 직장을 잃은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GM이나 크라이슬러나 포드가 다 어려워지고, 근데 그런 경우 그걸 겪으면서 직장을 잃었는데, 그런데 이게 그 미국을 또 멜팅팟이라고 그러는데 이민자들을 받아서 이제 오늘날이 있는 나라인데 미국에 가보면 사실 뉴욕 가서 택시 타보면 영어 제대로 하는 기사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전부 다 뭐 중동에서 온 사람 무슨 뭐 유럽에서 온 사람에서 영어를 미국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만큼도 발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식 영어로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 백인, 미국이 내가 미국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백인들이 분노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도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는 동안에 그 엘리트들 아닙니까? 뭐 클린턴도 그렇고 오바마도 그렇고 그 대단한 엘리트들이고 학벌이 아주 화려하고 하버드 출신이고 뭐 뛰어난 변호사고 돈 많이 벌고 뭐 그 힐러리 클린턴도 똑같습니다만 이제 그게 패인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들을 부추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트럼프는 힐러리가 무슨 유명 인사들 뭐 연예인들하고 이렇게 캠페인을 다닐 때 이 사람은 그 러스트 벨트에 가서 노동자들을 접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부추기고 미국 노동자들. 예.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그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의 올바름성이라고 뭐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이 있습니다. 성소수자 문제, 또 인종 갈등 문제, 뭐 이런 것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주제인데 이 사람은 그걸 바로 건드린 거죠. 내 편만 그냥 확실하게 나한테 와라 이거죠. 그리고 미국이 신봉하던 게 이제 말하자면 자유무역인데
자유무역 안 된다. 미국에 공장을 갖다 놔야 미국에 직장이 생기지.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으로 그 사람들을 자극하는 캠페인을 한 겁니다. 이 이론에 입각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뭔가 패러다임 자체가 그냥 그건 분명히 코치가 있습니다. 아 그럴까요? 미국 캠페인 본부에는 마케팅 전문가가 꼭 따라 붙습니다. 미국은요 영화 하나 만들 때도 마케팅 전문가가 있어요. 유명한 사례인데 닌자 거북이 때 그건 저도 좀 옆에서 좀 견눈질한 적이 있습니다만 닌자 거북이 때 원 시나리오는 닌자가 한 마리예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가 다 완성이 됐는데 그걸 마케팅 전문가한테 읽힌 겁니다. 그 마케팅 전문가가 보더니 이건 이래 갖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영화 끝나고 나면 캐릭터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닌자 거북이 한 마리 갖고는 팔 상품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닌자 거북이는 늘려라. 다양하게. 예. 그래서 거북이가 늘어났고 거기서 캐릭터 상품이 300가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 분 중에는 모으는 사람 있지 또. 아니 전기 아울렛 뭡니까 콘센트 꽂는 거기에 등 들어오게 하는 게 있어요. 애기들 거기 젓가락 같은 거로 못 쓰시게. 거기에 닌자 거북이 하나 벌브가 켜지는 그거 하나 따가지고 그 거부가 된 사람도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영화를 하나 찍어도 거기에 마케팅 전문가가 붙어서 여기에 그 소위 말하는 드라마틱한 장면이 뭐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친구 같은 영화가 그런 접근법으로 성공한 영화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곽경택이라는 감독이 굉장히 그 예술성 높은 영화를 찍던 사람인데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투자를 이제 받았는데. 시프트를 해버린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관객에게 어필할 영화는 뭐겠는가? 첫째는 향수입니다. 향수도 이제 일본 같은 데는 향수 마케팅이라는 게 다 있는데 향수라는 게 뿌리는 향수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기억하는 그렇지. 향수. 그게 80년대를 딱 꼽은 겁니다. 그 영화가 히트할 무렵에 40대들, 50대들이 기억하는 향수 80년대고 또 이제 점점점 세상이 여성화되어 가는데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건 자꾸 마초를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베스터 스텔론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사람들이 그 스타가 된 게 그런 그 마초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성화되고 자꾸 되니까 이게 그 쌍욕에 대한 우리나라 지금 쌍욕하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죠. 네. 그 영화는 사실 굉장히 비교육적인 영화죠. 그리고 그 깡패를 미화하고 조직 폭력배를 미화. 전 그 영화 때문에 우리 사회 언어가 굉장히 오염됐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전철 같은 걸 타보면 중학교 여학생들도 다 해병대 나온 것 같이 말해요. 해병대 나온 제가 무색하게 아주 그래요? 말이 쌍욕에 그냥 연결인데 꼭 그 영화 때문에 그랬을까? 원래 아니 그런 거 아닌가? 그 이후에 조폭 영화가 많이 생겼죠.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쌍욕하는 게 아주 일반화돼서 아니 대중교통 요새 별로 이용하실 일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요. 버스나 전철 같은 걸 타보면요. 아이들이 모이면 그러니까 쌍시옷 안 들어가면 한 센텐스가 안 됩니다. 심지어 대학생들도 그런 말을 함부로 써요.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19금인데 요즘 아이들 대학생들도 졸라람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건 너무 많이 쓰지. 그건 붙어 있어요. 앞뒤로. 좀 있으면 사전에 나올 것 같아. 한 센텐스에 앞뒤로 붙어 있는 그쵸? 경우가 많은데 그 어원을 알면 여학생들은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이죠, 그게. 하여튼 그런 게 그 영화의 그 성공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관객이 뭘 원하는가 하는 걸 만들어내서 교묘하게 그걸 조합을 만들어. 그 아류로 또 히트한 게 응답하라 시리즈죠. 노스텔지어 마케팅이 시작된 거지. 그때부터.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음식이 매운 음식이 실패가 없듯이 네. 향수 마케팅은 별로 실패가 없어요. 매운 음식은 실패가 없습니까? 그래서 식당들 보시죠. 맛없어도 몇 개만 하면 성공합니다. 이거 그래요? 식당 강의할 때 해야 되는. 식당은 정말 또 할 얘기가 우리가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가는 식당 가보십시오. 그래요? 이게 고춧가루 넣어서 매운 게 아니라. 뒤에 막 찌르듯이 아프게 매워. 후추도. 그런데 있고. 그 매워 죽겠다 하면서도 더 넣어 먹습니다.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요즘 일본도 똑같아요. 그 매운 맛을
그러니까 그레이드를 줘서 뭐 도저히 인간이 먹을 수 없는 매운맛부터 시작해서 보통 매운맛, 우리는 보통 매운맛 먹어도 거의 돌아가실 지경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거기 도전하거든요. 아니 그런 게 이제 그런 거 똑같은 거죠. 향수 마케팅은 실패하지 않는다. 자극의 한 그랬는데 바로 파트로서 노스텔지아가 갔구나. 트럼프는 이제 그 대목을 자극한 거죠. 내가 미국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백인 노동자들. 근데 직장은 잃고. 근데 보면 뭐 유색인종들이 설쳐되고 동양인들이 설쳐되고 이민자들이 설쳐되니까 딱 그 사람들 입맛에 맞나. 멕시코에 담을 쌓겠다. 못 살 거면서. 아, 뻔한 이야기죠. 그것도 멕시코 돈으로 쌓겠다. 그러니까 멕시코 안 쌓겠다는 소리지. 그게 미국의 식자들이 볼 때는 좀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그러나 들지만. 또 듣는 사람한테는 그게 카타르시스가 있는 아니, 거지. 그 직장이 잃은 그 그렇구나. 노동자들한테는 정말 사이다 발언이죠, 사이다지, 그게. 그야말로. 그리고 외국 공장들, 미국 공장들도 미국 국내에 안 지으면 35% 세금 매기겠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일본 회사들이 이번에 아베가 미국 갈 때 갖고 간 것도 그 뭐 미국 공장들, 일본 공장들 미국에다 짓겠다고. 근데 그게 마케팅 전문가들이 그러면 그런 조언을 좀 한 거죠, 그건. 그럼 혹시 또 이래가지고 지금 예 교수님 들어오시고 나서 이 각 당마다 다 마케터들 불러가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 마케팅 전문가들이 좀 바쁩니다. 오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도 마케팅 교수들 많이 알지만. 그래서 또 그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얘기들 우리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이야기. 트럼프는 그 사람이 물론 워낙 또 좀 그런 좀 독특한 포지셔닝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입고 나오는 옷, 넥타이 색깔 이게 다 그냥 화장. 여기 이렇게 여기 허렇게 만들어 갖고 오는 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다 옆에 그런 컨설턴트가 붙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말 한마디 그냥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워낙 좀 말을 막 하기 때문에 그 즉흥적인 말도 있다고 봅니다만 선거에 나오고 나서는 절대 그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 그 막말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다 같이 뉴스를 보면서 막 분개하고 욕하고 그러지만 저 얘기를 듣고 환호하는 사람이 한쪽에 또 있겠구나 생각도 있죠. 드는 거예요. 아니 그 환호하는 사람이 조금 많았으니까 선거에 이긴 겁니다. 미치겠네. 그러니까 선거라는 건 결국 머릿수 싸움 많이 이길 필요도 없고 뭐 한 표만 이겨도 이긴 거죠. 그걸로 게임은 끝이죠. 근데 이 대목에 삼천포 잠깐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정치판에 있잖아요. 그 트럼프 흉내내기입니다. 트럼프보다 먼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어떡하고. 아니 그 원칙을 아는 거죠. 제가 보기엔 습관 같은데. 내가 뭐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우리 다 아는 요새 태극기 흔들고 다니는 분들 중에 일반 촛불 집회 나가는 시민이 볼 땐 저게 사람의 행동인가. 또 뭐 어떤 전직 지사 한 분은 보니까 뭐 과거에 격렬한 운동권 출신이고 뭐 현장 노동자 생활도 했고 저는 그런 점에서 그분을 참 상당히 평가하던 분인데 지금 갑자기 태극기를 들고 나오거든요. 그분이 몰라서 그러겠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과거에 내 추종자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는 걸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그 노리는 바가 있는 거예요. 박근혜 지지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고 그런 말하자면 그분들도 트럼프 지지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산업화를 읽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우리가 산업화에서 이만큼 살게 됐다. 그러니까 그 우리라는 거 안에는 박정희, 박근혜 뭐 이런 그 자산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자산을 갖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계산은 빤한 거예요. 그게 트럼프식 계산입니다. 그래도 저기서 몇 퍼센트가 있다. 근데 힐러리 경우에는 샌더스 지지자들도 힐러리한테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샌더스 지지자들이 다 트럼프한테 갔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그러니까 미국인들만 갔겠지. 백인들만. 그 힐러리의 슬로건이 뭡니까? 뭉치면 강하다였습니다. 오만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동네방네 다 모여라. 이길 만큼만 가지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어차피 예 교수님 문캠프로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예 교수님 우리가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 당에 예 교수님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아는 분이 계시잖아요. 막말 너무 많이 하시는. 근데 왜 그분이 막말하면 아무도 말을 안 하죠? 언론이고 누구고 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뭐 좀 세게 말하면 난리를 치면서. 거기에도 저는 좀 차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무슨 차별이죠? 그 언론이 차별하는 건가요? 우리나라 언론 중에는 우리가 정권을 만든다라고 자임하는 곳들도 근데 있고. 거기랑 친하시잖아요. 저 말씀입니까? 네. 친한 데도 있고, 안 친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요새는 제가 한겨레 신문에 사회이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뉴스타파의 경영자문위원장을 했으니까 이제 상당히 저를 진보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쪽은 잘 모릅니다. 아버님을 아시는 분들은 다 진보 쪽으로 그렇게 당연히 보시겠죠. 아니, 네. 저는 그동안 비영리 운동, 기부문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는 저는 남 돕는 일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으며, 저는 그 정치적 이념에 대해서는 좀 무식할 정도로 무식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 그런 좌우로 편을 가르는 것은 좀 적절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려운 사람 돕는 데는 좌파 우파가 어디 있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쭉 해왔고, 실제로는 대부분 좀 가진 분들은 우파 쪽이죠. 네, 안 뺏기려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좌파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부받아서 소외된 이웃을 돕는 것은 우파에서 좀 얻어서 좌파에다가 주는. 원래 그런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제가 좌파 우파를 따질 수는 없죠. 근데 지금 그러면 다시 우리가 트럼프가 아주 계산된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그런 선거를 치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안희정 지사 같은 사람들 이렇게 이 중도 보수 끌어안으면서 대연정까지 하면서 이렇게 지지층을 넓혀나가는 것들도 그럼 전략적으로 그렇게 그쪽 스탠스를 취해서 그쪽 사람들을 끌어낸다라는 전략 하에 움직이는 걸까요? 그거는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는 괜찮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니까. 네, 표가 오죠. 왜냐하면 지금 보수 쪽에서도 조금 생각이 있는 보수 중에서는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치. 갈 곳을 잃은 의지할 곳이 없어. 갈 곳을 정말 잃어. 노래 가사처럼 좀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소위 구여권 측 인사들이 그렇게 썩 내키는 사람들도 없고, 좀 난립해 있고, 이제. 니치 마켓이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강경 발언을 하는 분들도 그걸 노리는 거고. 그분이랑 예, 같이 예. 관련된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런데 마케팅이 다 좋은데요. 마케팅에도 도덕성 문제가 있습니다. 맞아. 아무거나 갖다 좋다고 포장해서 팔 수는 없는 거야. 그치? 나쁜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거는 죄악이지. 마케팅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연정은 굉장히 좋은 좋은 정치적인 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연정은 완전히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연정과 대연정은 다른 거구나. 소연정과 대연정이 다르거든요. 소연정 그것도 비슷한 사람들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연정을 한다. 그건 좀 어울릴 수 있는. 국민의당까지는. 그렇죠. 국민의당. 대연정은 새누리를 너도 알아. 친박하고도 하겠다는 게 되니까 그게 무슨 중국집에도 잡탕이 있긴 있습니다만 잡탕을 해갖고는 곤란한 거죠. 난 너무 좋다. 우리 예 교수님이 이제 앞으로 우리 당에서 이 마케팅에도 도덕성이 있다. 대연정, 소연정 이런 얘기들 너무 좋네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가려서 해야 될 일인데, 근데 이제 지금 쫓아가는 후보 입장에서는 표될 일은 뭐라도 해야 된다는. 근데 그건 근데 그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소비자와 유권자가 다 똑같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현명합니다. 롱런이 안 되는 거지, 상품이. 네. 예. 그리고 그게 일관성이 유지가 안 되면 미슐랭 가이드의 평가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일관성입니다. 네, 맛의 맞아요. 일관성. 사람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특히나 정치인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미슐랭 가이드 뭔지 아시죠? 맛집에다가 별 주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인이 급하더라도 맞아요. 요즘 그런 정치인들 몇 분 있더라고요. 갑자기 태극기 들고 다니는 분도 있고 또 대통령 후보 한번 해보겠다고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는 분들 있는데 그건 전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미슐랭 얘기는 아주 잠깐 또 옆길로 한번 빠져볼게요. 일본에 오사카에 굉장히 유명한 음식점이 있어요. 이 집이 테이블 요만한 거 하나에 딱 8명 밖에 못 앉는 테이블인데 예약이 한 3개월 전에 해도 잘 안 되는 집인데 그 집이 미슐랭 스타를 3개를 받았어요. 근데 8명이 앉는 데인데 주방에 7명이 있어요.
그래서 점심에 2팀, 저녁에 2팀밖에 안 하는 집인데 이제 별을 하나 뺏겼어요. 뺏긴 게 그 미슐랭에서 이제 아마 그 해마다 또 다시 점검을 합니까? 그 바람에 죽은 그거 사람. 고문하시니까. 그 바람에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별 뺏겨가지고 아니 별을 뺏긴 하나 셋에서 둘러 떨어진다는 루머가 돌았어요. 그 사람 자살을 했는데 안 뺏겼어. 어떻게? 근데 별을 하나를 뺏겼는데 왜 뺏겼냐면은 그 저녁 시간이 7시가 있고 8시 40분 이게 두 예약이 있어요. 근데 8시 40분 사람들이 몇 번 늦었다라는 그 예약에 제 시간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하나를 뺏겠다라고 하니까 그 주방장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별을 다 뺏어가도 나는 식사가 다 끝나지 않은 사람한테 다음 예약 때문에 나가라고 할 수 없다 해서 하나를 뺏겼어요. 멋있지 않아요? 그래. 예. 근데 그게 사실 도덕성이라는 게 마케팅의 도덕성 멋있네요. 오늘 제목도 너무 멋지네요. 일본 식당들 중에는 아예 미슐랭 스타를 거절한 식당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트럼프는 도덕성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뭐 엉망이죠. 그래서 저 양반도 참 앞으로 장래가 순탄치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드는데, 근데 본인이 알고 하는 것도 있고 몰라서 하는 것도 있겠고, 지금은 아마 그 자기가 말한 공약들을 지키려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자꾸 이제 그 복병들을 만나는데, 근데 저 사람이 보니까 대중적인 인기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러니까 사람이라서 돈을 벌었던 사람은 대중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자기가 공약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도 제스처를 좀 하고 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달라지지 않으면 본인이 좀 곤란을 겪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새 말하는 거 보면 언론 같은데 하는 거 보면 조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좀 나아질까요? 그 동네에서도 벌써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뭐 그런데 그 야근 사람이라. 광화문에 트럼프 탄핵 갖고 누가 들고 나왔다면서 미국인이?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세분화 얘기들, 이건 참 중요한 건데요. 유권자 세분화에 대한 지금 생각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20대, 30대, 40대를 쭉 50대, 60대까지 가잖아요. 근데 진짜 선거에서 그야말로 세그멘테이션이 필요한데. 그럼요. 이 세그멘테이션에 따른 그 공약들이 또 따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교육이다, 무슨 복지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실제로 말로는 다 하는데 이게 좀 들어오셔서 해주실 게 이제 이 전략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갖고 이 유권자의 그 연령별, 뭐 소득별 이런 그 세그멘트에 따른 그 이 구호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오셔서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나 이 포지셔닝이나 이 타겟 유권자들 선정에 관련된 그런 사례 같은 게 상품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이나 뭐 이런 쪽으로 제품을 구별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이 차별화 전략이라는 게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인데 차별화하지 않는 전략이 있고 차별화 전략이 있고 이제 집중화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규모 회사들은 집중화를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쌍용 자동차는 최면하고 SUV만 만든다든지 뭐 아주 극세분화하는 데는 할레이 데이비슨 같은 데는 모터사이클만 만들어서 지금 세계적인 회사가 돼 있고 포르쉐는 최근에는 이제 그 카이엔이라고 해서 SUV도 만들지만 한동안은 2인용 스포츠카만 만들어서 초우량 회사가 됐는데 근데 큰 회사들은 뭐 우리나라 현대기아도 이제 그런 반열에 섰습니다만 각 타겟별로 각 세그먼트별로 맞는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차부터 에쿠스 리무진까지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 선거 공약도 사실은 그 1등을 하려면 선거는 2등은 소용없죠. 소용없는 거. 1등을 하려면 그 각 세그먼트로부터 다 얻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51%만 네. 아니 뭐 1등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그먼트에서 나한테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쪽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춤형 공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힐러리는 실패를 한 게 그 심지어는 자기 당이었던 샌더스의 지지자들 조차도 데려오지 못하는 오만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설마 그렇죠. 우리가 트럼프한테 지랴 이런 거죠. 그러기도 하고 그 사람의 그 엘리트성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붕괴한 것도 있습니다. 또 이제 말하자면
부부가 대통령을 하냐. 그렇지. 그리고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고 그 사람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던 인류 변호사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난 오바마까지 포함해서 그 전 클린턴서부터 이제 말하자면 그 우리를 말아먹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 유권자들은 내가 미국의 진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분노를 한 겁니다. 그걸 건드린 거고. 네, 네. 그러니까 뭐 그 트럼프가 그런 걸 은근히 자극한 게 흑인 대통령 또 여성 대통령 이런 게 사실은 아무도 아까 말씀드린 그 political correctness 때문에 정치의 올바름성이기 때문에 그 금기시하던 그걸 탁탁 이 사람이 건드려 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자층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러지만 표는 따박따박 오고 있었지. 거기에 환호하는 사람들은 다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마케팅의 아주 막 극치라고 할까. 아무도 이 길이라고 예상 못했던 그 트럼프가 정말 예상 밖의 승리를 한 건 그런 마케팅이다. 저는 요새 안 지사한테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사실은. 뭐 그게 뭐 도덕성까지는 아니겠지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생각지도 않았던 전략들을 얘기하면서 네. 그쪽으로 따박따박 보수들을 이렇게 설득해 나간다는 것 저는 굉장히 무서운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너무 얘기들 많이 했는데 너무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선거 마케팅이라는 것에서 그 유권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다면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사람은 여러 가지 이제 문화 또는 또 하위 문화 이런 것들로부터도 기본적인 영향을 받죠. 우리가 가정에서 자랄 때 그 부모로부터 무슨 식습관을 배운다든지 뭐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배운다든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자면 그 집안의 분위기가 보수 지지층이냐, 진보 지지층이냐. 요즘은 가족 간도 갈리긴 합니다만. 네, 아침에 또 싸우고 나왔습니다, 네, 저는. 네. 또 거기서 누가 이니시티브를 갖느냐, 그런 것들이 있죠. 또 뭐 그 소위 말하는 레퍼런스 그룹, 자기가 아는 뭐 내가 속해 있는 뭐 직장이라든지 내가 속해 있는 동호회 모임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로부터도 영향을 받고 그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상승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태극기 할아버지들이 모이시면 언젠가 식당에서 옆자리에 그분들이 앉았는데 뭐 그 서로의 자극이라는 건 이루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는 수준에까지 이제 서로 자극을 주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문화적 요인 또 사회적 요인 뭐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소셜 클래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다 영향을 미치죠. 또 뭐 자기 자신의 연령이라든지 그게 사람이 연령대가 바뀌면 사람도 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면 조금 보수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네. 지킬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그 사람들을 다 끌어오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힐러리가 그렇죠.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서 내가 조금만 그분들의 취향에 또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가 좀 용이한 그룹들, 그 경계선상에 있는 그룹들만 조금 모시고 올 수 있으면, 그러면 1등은 어떤 그룹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두 개만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극우 보수는 절대 안 오죠. 안 오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보수 중에서도 조금 그 개혁적인 생각을 가진 분, 또 특히 이번 이 상황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옳고 그름.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중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보수라고 다 한 묶음으로 볼 게 아니라 보수를 또 세분화해서 그 보수 중에서 지금 그야말로 갈 곳을 잃고 있는 분들. 그런데 도대체 저쪽 야권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왜 안 들어? 정책 같은 게 내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다. 그럴 때 이제 그분들을 자극할 수 있는 공약을 내놓는다든지 정책을 내놔서 좀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힐러리의 실패에서 우리가 많이 얻어야 되는데요. 집토끼만 확실하게 잡으려다가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네.
집도끼만 쫓아다니다가. 너무 중요한 얘기죠. 네. 제가 아까 그 예 교수님을 모셔오려고 애썼던 것을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치적인 감수성과 그리고 이제 마케팅 전공자로서의 이제 가치를 봤지만 사실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그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 당에 들어와서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삶 속에, 사회 속에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속에 와서 보니까 여의도라는 동네가요. 누구는 뭐 200개 단어로서 이 모든 문장을 이룬다 그래요. 제가 보면 200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100여 개의 단어들을 연결하면서 자기들끼리 통하는 얘기만 갖고 살아요. 그리고 각 국회의원들은 다 자기 지역구에 그냥 가서 굽신거리면서 가는 그 두 개의 전략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 이합 집산만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제 제가 이제 총선을 한번 치러보고 두 번째 이 선거를 보면서 이번에 더 심각한데, 총선이야 뭐 각자 열심히들 하니까, 이 중도의 표를 우리가 잡지 못하면 우리 집니다. 지금 안희정 지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대연정까지 끌고 나오면서 보수표를 잡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그냥 민주당의 지지율이나 그냥 문 대표의 그 어떤 뭐 지지율이나 이런 얘기들만 갖고선 사람들이 그냥 너무 안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 교수님은, 저는 들어와서 이제 이미 2년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당에 들어와서. 아직도 제가 그 감각을 놓치지 않으려고는 애를 쓰고 있지만, 예 교수님이 밖에서 저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생각과 그런 교육을 받으셨고, 그런 정치적 감각을 가지신 분이 저보다 더 보수적인 사회 속에 살으셨거든요. 그럼 예 교수님이 지금까지 이 밖에서 바라봤던 지금 우리 당이나 지금의 상황, 그리고 그 중도 보수들의 그 표들, 거기서 세그멘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한 번에 단답으로 나오기는 어려운 얘기지만은 예 교수님 생각하시는 지금 우려 같은 것들 얘기를 솔직하게 한번 해주세요. 지금 내부적으로 너무 갇혀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하나 아주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지금 뭐 경선이라는 게 흥행도 돼야 되고 그런 면도 있지만, 크게 우리가 이뤄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정권 교체. 정권 교체죠. 그러면 큰 정권 교체라는 대명제 앞에서 우리가 조금 겸허해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선거라는 게 게임이고, 또 뭐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또 각자의 정치적 계산이 있게 마련인데, 정권 교체를 만약 못 이루게 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야 되고요. 아주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모시고 와야 될 분들은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 중간에 서 있는 분들이에요. 양쪽을 다 가봐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좀, 그래도 그래, 좀 불쌍하긴 해. 저희가 보면, 그렇게 해 먹었어? 응? 그런데 이거 참, 이거 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 20%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중에서 일부만이라도 모시고 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여기서 다 까발리면 안 되지. 그러면 전력이 노출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그건 제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게 우리 측 후보가 갖고 있는 실체를 잘 알리면 되는데, 그걸 자꾸 왜곡해서 공격하고 상대적으로만 하잖아요. 봐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야권 진영, 범야권 진영에서 서로, 아무래도 뭐 그게 정치적 타산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너무 흠집내기를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막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제가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이 됐습니다만, 제가 좀 자유로운 입장일 때는 제가 그 막말을 좀 했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하고 이야기. 저렇게 철딱선이 없고 저렇게 가야 될 길이 고지가 저 앞에 보이는데 그 앞에서 적전분열을 일으키고, 그래서 경쟁이라는 게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주 그 막말 정치가 우리 사회에 아주 보편화돼. 조폭들 탓할 거 없습니다. 거의 상처내기, 정말 상처에 소금 뿌리기 같은 그런 일들을 아마 다들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도 정치가 조금 품위를 가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좀 부족한 분들일수록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그 남을 그렇게 상처내서 자기한테 이로울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네. 적어도 정치는 그 품위가 있어야 되고 도덕성은 지켜야 하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그 당 내부에서도 조금 그런 점을 의식을 해야 되겠고 뭐 흥행은 좋지만 서로 윈윈하도록 가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쪽에서 뭐 문재인 후보가 뭐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공격적으로 나오면은 뭐 앞서가는 사람이 저런다라고 얘기 듣고 또 조금 더 좀 넓게 포괄적인 얘기들을 하면은 네가 배부르구나, 너 다 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지금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당에 물론 좀 더 전략적으로 장기적인 전략으로 정권 교체까지 가는 그런 게 지금부터 경선을 통과해서 본선까지 가는 그런 아주 그냥 강력한 이 전략을 갖고서 우리가 흔들리지 없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 하나로는 좀 부족해요. 맷집이 강한 공격수가 필요해요, 저는. 우리 쪽에. 그래서 제가 이 교수님을 또 이 맷집으로, 그리고 워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특히 주진영 선생이나 예 교수님이나 저나, 우리는 별로 꿀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치판 안에서 무슨 좌고우면할 게 없거든요. 우리는 그냥 당당하게 이게 어떻게 가야 된다라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스크럼을 좀 짜고, 이 강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격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당 안에서 지금 지역구를 갖고 있고 또 서로 자기 목표를 달리하는 그런 정치가들은 그런 공격수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에 표창원 사태도 보면은 이 공격수가 이제 이 상처를 한번 받고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 뭐 걷잡을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공격을 받을 때 터무니없는 공격이거든요. 근데 그 프레임에 한번 딱 갇혀갖고선 넘어가면 그냥 쓰러지고 말아요. 근데 이 교수님, 저를 공격하시는 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0년을 을로 맨 땅에서 자라왔습니다. 제가 착한 척하고 순한 척 하면은 그게 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두려울 게 없는 것은 물론 저는 제가 맨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들도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잃을 게 없어요. 감추는 것도 없고, 그쵸? 그래서 우리 공선생, 주선생하고도, 주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13번의 강좌를 보셨겠지만, 그리고 우리 예 교수님 마찬가지예요. 이제 은퇴할 나이도 다 되셨고. 아, 왜 그러세요? 하실 거 다 하셨잖아. 이제 교수하셨고, 아름다운 재단 이사하셨고, 지금쯤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싸워야 돼,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가 이 세분화는 어떻게 시킬 것이고 이 세그멘트 전략은 어떻게 갈 것이며 유권자 의사 결정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걸 파고들 것인가 이거는 이제 하나씩 저희가 실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이제 이 포지셔닝 전략으로 이제 어떻게 설득을 하고 공격을 해나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해병대 출신 우리 본부장님하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참 재밌는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이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마케팅 믹스 이제 얘기해서 보면 마케팅에서는 이게 4P인가요? 네. 4P 흔한 4P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를 뭘로 설득할 것이냐. 그게 결국 4P 마케팅 믹스라고 그럽니다. 그게 소위 4P의 반죽을 잘해서. 4P라는 게 제품, 프로덕트, 그 다음에 유통, 플레이스라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촉진에는 프로모션, 그 안에는 광고, 홍보, 이게 다 디자인도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정치 상황으로 조금 바꿔놓으면 프로덕트는 역시 후보자죠. 후보자의, 후보자는 사실 신원서판이 다 중요하죠. 외모도 그렇고, 언변도 그렇고, 판단력도 그렇고, 옛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또, 물론 이제, 프라이스는 사실 가격은 어떻게 보면 정책하고,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프로덕트하고도 좀 오버랩이 됩니다만은, 그거를 잘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의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고 갖다 버리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뭐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찍어줬더니 바로 그걸 버려버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지킬 수 있는 공약 또 공약을 이행한 공약 보증제 같은 것도 좀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꼭 그 공약이라는 게 세대별로 또 성별로 지역별로 상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약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유통은 이제 그 각 지역별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지역 감정이 유난히 그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감정입니다만 최근에 와서 많이 그것이 조금 옅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지역이 어떻게 얼마만큼 가느냐 선거 캠페인 기간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동선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바라는 곳에 딱딱 가 있어야 되고 흔히 그 마케팅에서 그 유통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품이 소비자가 원하는 타이밍에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에 소비자 옆에 딱 있어줘야 된다 하는 건데 뭐 정치에 있어서 그 다를 바가 없다고 똑같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소위 프로모션은 뭐 광고, 홍보 이런 것들이다. 그다음에 선거 운동원 다 중요하죠.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IMC 전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전부가 일관되고 하나의 통일된 그 전략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선거 운동을 하는 캠프에 있는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해야만이 같은 전략이 구사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우선 내부적인 그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략의 뼈대를 세워놓고 그걸 좀 공유하고 그거에 나는 저게 동조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열심히 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좀 세부 전략을 정해서 그걸 내부적으로 공유한 다음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이제 홍보 본부장이라고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자리가 그 자리였는데 제가 이 교수님 들어오시면서 홍보 전략본부장이라고 이름을 바꿔달라 했는데 이제 잘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략본부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아예 이름을 그냥 우리 한번 이 선거에 처음으로 우리 IMC 본부장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운 이름이라. 어려워. 설명해서 가르쳐 나가면 되지. 우리가 뭐 임플란트라는 말을 이렇게 익숙하게 쓰게 된 게 불과 몇 년 안 됐잖아요. IMC는 어디나 다 쓰이는데 선거에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홍보라는 말로 하기는 상당히 할 일이 더 많아요. 더 넓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 자료들을 저한테 미리 이제 몇 가지 이제 제목들 쭉 주셨는데 저는 이 내용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이 마케팅 믹스의 4P를 이 교수님께서 저한테 주시기에 제품은 후보자고 가격은 공약이고 4P의 프라이스는 공약이고 이 플레이스는 유통은 지역이에요. 사실 지역이에요. 우리가 뭐 영남, 호남 얘기도 할 수 있고 충청권, 뭐 수도권 할 거 없이 지역이에요. 그리고는 프로모션이에요. 네. 프로모션에는 뭐 모든 이제 광고 홍보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선거가 그야말로 이 마케팅 전략으로 마케팅 믹스 전략이나 IMC 전략으로 그대로 그렇게 우리가 해도 딱 맞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뭐 가격이나 유통이나 프로모션, 그러니까 공약이나 지역, 무슨 광고 홍보는 뭐 다 잘하면 잘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도 걸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참 남들하고 비교 우위에 있는 압도적인 프로덕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 하잖아요. 왜 그 마케팅에서 프로덕트의 가치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아무것도 안 해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가치는 프로덕트의 가치거든요. 흔히 기업의 3대 요소로 제품, 자본, 사람을 꼽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 보고 기업인들을 보고 물어보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사람이라고 그래요. 보통 보면. 뭐 그룹은 인재제일주의를 내세우고. 두산. 여기저기 많죠. 근데 상품이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자릅니까? 근데 뭐 좀 어렵다 그러면 다 사람부터 사람부터 자르잖아요. 그래서 그건
립 서비스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의 3대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제품이다. 제품이죠. 제품이 좋으면 사람이 좀 부족해도 그렇지. 좋은 사람이 나중에 꼬이고 제품이 좋으면 자본이 좀 모자라도 은행에서 나중에 대출 잘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이 있어야 사람도 있고 돈도 필요한 거지. 상품이 좋아야 최고죠.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상품성이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근데 그 실체를 알리는 작업이 조금 잘 못 돼 있다. 그리고 서로 우리들의 자산을 흠집내기를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터무니없는 그 음해들이 있어요. 제가 이 바깥에서 볼 때 참 저건 너무하네. 근데 제가 그 음해를 많이 당해봤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재단에 있으면서 뭐 고소고발을 10수건 항상 당해보고 뭐 무혐의도 받아보고 그러는데 보면 그리고 뭐 저희 재단에도 뭐 걸핏하면 모 연합에서 와서 데모도 하고 모 부대가 와서 또 뭐 데모할 때도 있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들 다 돈줄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음해를 제가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가를 알고 그걸 진실을 알리는 작업이 얼마나 힘든가도 아는데 근데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특전사 갔다 오고 대한민국에서 사법고시에서 사법연수에도 1등. 다녀오신 분을 무슨 종북 좌판이 이런 건 아니 제가 이거 뭐 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도대체 이게 성숙한 나라냐. 미국의 메카시즘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지금 세상에 2017년 이 땅에서 무슨 좌파 논쟁이 벌어지고 그 말하자면 종북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수준 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제가 이 선거에 관여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도대체 적어도 그 지성인으로서 뭐 올바른 시민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이제 그런 식의 선거는 우리가 좀 지양할 때가 됐고 이번 선거로 그런 식의 좀 저급한 그 선거 방식들은 좀 종식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쟤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초전 박살을 내버리죠. 그게 얼마나 허망한 짓이라는 걸 좀 가르쳐 드리겠다. 네. 그런 생각. 멋있다. 그리고 이제 음식 재료를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좋은 생선은 회로 먹잖아요. 두 번째 뭐죠? 지리. 그다음에 뭐 매운탕, 그다음에 튀김, 뭐 이런다고 조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회로 먹을 수 있는 재료가 있어요. 그럼요. 네. 이제 소위 프랑스에서도 누벨 퀴진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프랑스 음식 그러면 뭐 소스를 뭐 10시간씩 끓여대고 해서 뭐 그 재료 맛을 다 가려버리는데 그 누벨 퀴진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음식의 조리 과정을 최소화해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요리사들은 뭐 제가 여러분을 압니다만 이구동성으로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재료다. 신선한 재료, 제철 재료. 그런데 그것만 되면 사실은 요 조리 과정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침 우리는 싱싱한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 재료 맛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재료 맛을 살려야 되는데 이거 맛을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정도 재료를 갖고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그는 우리 이 선거를 치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좋아서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타당의 후보는 국회의원 자리를 또 억지로 또 차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 혼자만 밖에 나가서 호련히 준비를 하셨고 5년을 준비를 했는데 그 재료를 갖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된 요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거는 요리 만드는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서 불안한 게 너무 많아요. 뭐 튀김 요리, 조림 요리 같은 것들 옆에 대놓고선 자기들이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신선한 생선은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프레임에 걸리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상한 지금 조짐이나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느끼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 교수님 오셔서
이 일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일을 해나가면서 또 자주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 처음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얘기만 듣다가 실제로 만나보시니까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그냥 밖에서 보실 때랑. 좋은 인품을 가진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뭐 이거 공개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좋은 정말 그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뭐 원래 용비 어천가는 잘 안 부르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우리 손 의원님께서 옆에서 공격수로 좋은 사람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문 대표께서 대뜸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공격은 안 하셔도 됩니다. 미쳐 내가.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제가 사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한마디는 그게 뭐 그분이 그런 걸 꾸며서 말할 뿐도 아니고 얼굴 보는 순간 이 양반이 그렇게 위선적인 부분은 결국 참 순박한 사람이다. 그래서 공격해야 돼요. 그런 걸 느꼈는데 하여튼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반했습니다. 정말요? 네. 공격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리고 지켜내야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재료는 조금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가면.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국민들이 뭐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코를 막더라도 제가 볼 때는 51%는 그걸 알아차릴 거라고 믿습니다. 안 그래요. 이제 경선도 있고요. 우리 너무 이렇게 안심하시면 안 되고. 믿게 만드시도록 노력하자는 거죠. 제가 경선, 이제 뭐 이제 전략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에부터 시작을 해서 본선까지 같이 쭉 한 길로 갈 전략을 만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뭐 탄핵도 있고 너무 복잡한 게 많습니다. 경선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짧아질 수 있어요. 우리 준비 시간이. 그래서 지금부터 대선 준비를 경선에도 통하고 대선에도 통하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옆에서 곁다리로 좀 도움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하고 교수님 뭐 올해 스키도 못 가시고 이제. 근데 뭐 저는 사실은 뭐 복잡한 생각이 아니고 저는 뭐 결심을 하게 된 데는 정권 교체는 꼭 이루어야 되겠다. 뭐 이 전국을 보면서 정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를 외면한 가장 가혹한 대가는 가장 나쁜 놈들로부터 지배받는 것이다. 제가 그런 상황을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잘난 척인데 정치를 외면하고 정치에 대해서 조금 아래로 보고 뭐 그런 제가 또 어떻게 보면 제 오만함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정권 교체하는데 뭐 내 정말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우리가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뭐 부족한 능력이지만 뭐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면 모르지만 이 교수님은 하셔야 돼요. 아버님 살아계신 동안에 정권 교체해서 보여드려야죠.